타임 투킬. 일장 평온을 깨뜨린 잔혹한 범죄. 이야기의 시작, 미시시피주 포드 카운티. 이곳의 공기는 덥고 끈적이며 그보다 더 끈적이는 인종차별이 일상처럼 배어있어. 주인공 제이크 브리겐스는 30살의 젊은 백인 변호사야. 명문 로스쿨을 나왔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지. 작은 사무실에 빚만 쌓여가고 거물급 사건 한번 맡아보는 게 소원인 그저 그런 시골 변호사일 뿐이야. 바로 그때 마을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터져. 10살 흑인 소녀 토냐 헤일리가 식료품 가게에 다녀오던 길에 백인 우월주의에 찌든 마약 중독자 빌리 레이 코브와 제임스 윌러드에게 납치당해. 그들은 토냐를 외딴 숲으로 끌고 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짓을 저질러 성폭행, 구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이기 위해 다리 위에서 계곡으로 던져버리지. 범인들은 토냐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소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하지만 발견되었을 때의 모습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끔찍했어. 토냐의 아버지 칼리 헤일리는 제철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야. 하지만 그는 베트남전에서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운 참전 용사였지. 병원에서 딸의 만신창이가 된 몸을 본 순간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 그는 이 남부의 낡은 사법 시스템이 백인 남성이 흑인 소녀에게 저지른 죄를 결코 제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해. 아마도 가벼운 형을 살고 금방 풀려나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는 법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해. 이장 아버지의 총성, 법의 심판대에 서다. 칼리는 제이크를 찾아와. 왜 하필 젊고 힘없는 백인 변호사였을까? 제이크는 몇 년 전 칼리의 말썽쟁이 동생을 변호해주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었던 적이 있어. 칼리는 제이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척하며 범인들이 언제 법원에 나타나는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등을 은밀하게 물어봐. 그리고 운명의 날, 범인들이 보석 심리를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칼리는 미리 숨겨둔 M16 소총을 꺼내들어. 수십 명의 기자와 경찰,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겨. 이건 토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빌리와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들을 호송하던 보안관보 드웨인 루니는 다리에 총알이 박혀 불구가 돼. 이제 제이크 브리겐스는 일생일대의 사건에 휘말려. 그는 목격자가 수십 명이나 되는 이명백한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아야 해. 모두가 칼리를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하고 야심만만한 지방검사 루퍼스 버클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 사건을 자신의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지. 제이크가 이길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어. 3장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제이크가 칼리의 변호를 맡자 클랜턴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해. 흑인 사회는 NAACP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의 주도 아래 기금을 모으며 칼리를 순교자이자 영웅으로 떠받들어. 반면 백인 사회는 극심한 분노에 휩싸여. 특히 죽은 빌리 레이 코브의 형 프레디 코브가 KKK단의 지역 지부장을 맡으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KKK는 제이크를 깜둥이 애인이라 부르며 공개적으로 위협해. 한밤중 KKK 단원들은 제이크의 집 마당에 불타는 십자가를 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며칠 뒤에는 그의 충실한 비서 에델의 남편을 폭행해 거의 죽일 뻔하지. 심지어 하버드에서 온 똑똑하고 예쁜 법대생 인턴 엘렌 로크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해. 결정적으로 KKK는 제이크의 집에 폭탄을 설치해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려. 제이크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지. 그는 아내 칼라와 어린 딸 한나를 몰래 다른 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품에 숨긴 채 다녀야 했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 변호사 자격은 박탈당했지만 여전히 지역 법조계의 전설로 통하는 그의 스승 루시엔 윌뱅크스. 그는 술에 절어 살면서도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제이크에게 재판 전략을 조언해. 또 다른 친구인 이혼 전문 변호사 해리 렉스 보너는
자신의 인맥과 수완을 총동원해 KKK단의 정보를 캐내고 재판에 필요한 뒷조사를 담당하며 제이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줘. 사장 보이지 않는 전장, 법정 밖의 싸움. 재판은 법정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어. 지방검사 버클리는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해 제이크를 무능력자로, 칼리를 냉혈한으로 모는 여론전을 펼쳐. 그는 심지어 제이크의 사무실에 스파이를 심어 재판 전략을 빼내려는 비열한 시도까지 하지. 제이크 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 해리 렉스는 칼리를 진찰할 정신과 의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루시에는 과거의 인맥을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판사를 분석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 특히 엘렌 로크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그녀는 방대한 판례를 조사하고 법리를 분석하며 제이크의 정신 이상 변론의 논리적 토대를 구축했어. 그녀의 젊음과 열정은 지쳐가는 제이크에게 큰 활력이 되었지. 이 과정에서 제이크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인간적인 고뇌 사이에서 갈등해 KKK단의 협박에 시달리는 배심원을 익명으로 위로해야 할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재판에 이용해야 할지 등 매 순간 도덕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돼. 오장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법정. 마침내 시작된 재판.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버클리는 칼리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하는 증인들을 차례로 내세워 총을 구입한 과정, 범행 장소 사전 답사, 범행 후의 침착한 모습 등을 통해 그가 결코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지. 제이크의 변론은 위태로웠어. 그는 딸이 당한 참상을 설명하며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저명한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해리 성장에, 즉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상실 상태를 주장해. 하지만 버클리는 반대 증인으로 더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를 내세워 제이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제이크의 최종 변론이었어. 그는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연설을 위해 단상에서 그는 먼저 칼리가 저지른 살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그리고 나서 배심원들을 향해 토냐가 당한 그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고 잔인하게 묘사하기 시작해. 범인들의 음담패설, 소녀의 비명, 폭력의 흔적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귀를 막거나 눈을 감았지. 그렇게 배심원들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은 후 제이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전체를 침묵에 빠뜨려. 그리고는 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던져. 이제 그 소녀가 백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6장 영혼을 울리는 최종 변론과 그 이후.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 그것은 인종이라는 벽을 허물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 즉 내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에 직접 호소하는 강력한 무기였지. 백인 배심원들은 그 순간 토냐를 자신들의 딸로, 칼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돼. 길고 긴 숙의 끝에 배심원단은 편결을 내려.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 법정은 환호와 야유, 불신과 안도가 뒤섞인 혼돈에 휩싸여. 칼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흑인 사회는 승리를 자축해. 하지만 제이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는 승리한 영웅이었지만 집은 불타 없어졌고 사무실은 빚더미에 올랐으며 그의 가족은 여전히 위협 속에 살아야 했지. 소설의 마지막, 그는 불탄 집터에 서서 이 모든 싸움의 의미를 되새겨. 이 승리가 과연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인지.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겼지만 그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이 사회의 깊은 상처는 전혀 치유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깊은 여운과 함께 막을 내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존 그리샴은 이 소설을 통해 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묻고 있어.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 특히 인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정의가 무력해질 때 한 개인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을 과연 비난할 수만 있는가? 타임 투 킬은 죽여야 할 때가 정말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우리에게 던져.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위험한 질문을 통해 작가는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라 정의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강력한 작품이야.